이번 심포지움은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데이터 기반 실증 분석으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정책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신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에 좌장을 맡아주신 박지영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위해 함께해 주신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위해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자리해 주신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용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이동주. 오늘 사실 이 축사 개회사를 저희 원장님께서 신문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회사가 있으셔서 두기 참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개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도 제4차 호시 심포지움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게 다종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맞춰서 정책의 목표 또한 상당히 다면적입니다. 분리시정 보호, 육성 성장, 도약 강화 개선, 제2 제도 등 다양한 정책 목표들이 사실은 정책에 녹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그간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 전략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두 분의 발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발표는 중소기업,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열적 목표 중에서 성장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발제가 준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이 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시너지 이펙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항상 소액 다수지원, 살포식지원, 연면, 잔존형 지원 등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다양한 국내외 환경 변화, 그다음에 시대 정신 등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요성 제고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축사를 청해 듣겠는데요.
김원희 의원님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일정상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하시고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신 후 본격적인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우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중소기업 벤처연구원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주현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학계 관계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늘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고 계시는 여러분 덕분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뿌리이자 혁신과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데이터 기반 실증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일준입니다. 오늘 2025제 4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뜻깊은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 전략 모색을 주제로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냉철히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연구원에 벌써 상당히 많이 오래 있는데 아직도 이게 파이팅하려면 어색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 행사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거는 중소기업의 좀 성장 또 이런 것들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주제를 맡은 거는 좀 중소기업 성장 경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면서 좀 분석을 하다 보면서 소기업이 좀 성장하는 느낌을 제가 분석 결과를 좀 받아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제목을 왜 소기업의 성장인가라는 이렇게 이름을 달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 분석은 이제 그 기업의 성장 경로를 기존의 연구에서는 좀 추적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지금 23년까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좀 보면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폐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까 이런 걸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정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발표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논의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기업 구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의 주제인 성장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좀 설명하고요.
네 번째는 개량 분석을 통해서 정부 지원이 이런 성장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시사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을 왜 봐야 하는가 이런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아까 우리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정책이 되게 다면적이고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활력 있는 다수고 하나는 중소기업 성장 이런 건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이중구석의 좀 상황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력 있는 다수를 하려면 보호도 해야 하고 좀 성장이 좀 부족한 것도 좀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성장할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면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다수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과연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가 이런 걸 좀 판단하고 그런 비판이 좀 정확한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연구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업통계등록부하고 심스라는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두 데이터를 식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좀 추적해 보았고요. 그걸 가지고 지원 효과를 고정 효과 모형하고 그다음에 생존 폐업에 미치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성장 규모를 8년 동안 기업 규모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좀 식별을 해서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음 로지스틱 분석을 이렇게 실시해 보았습니다. 아까 그 소기업이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10년부터 23년까지 중소기업 현황을 봤는데 전체로만 4.5%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다 성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소기업만 감소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소기업이 감소할까? 성장 사다리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이 성장하면 소기업도 성장해야 하고 중기업도 성장해야 하는데 왜 소기업만 이렇게 줄어들까? 이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기업이 그렇게 감소하는 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수나 이런 비중을 보면 한 3%뿐이 안 되는데 뭐 매출이야 소기업의 기준이 한 평균 120억 가장 나는 게 매출 규모가 그렇게 되니까 매출에 영향은 크지 않겠죠. 근데 이제 고용의 영향은 한 3%뿐이 안 되는 소기업이 평균적으로 15명 정도가 이제 고용을 15명에 15.8%를 기여를 하니까 상당히 고용의 효과가 큰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 소기업이 이렇게 계속 감소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럼 기업이 늘어서 이렇게 기업이 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분석을 해보니까 1인 기업의 증가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2인 기업의 증가율은 기간에 0.1%뿐이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6.1%가 1인 기업에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업이 늘고 있는데 그건 대부분 1인 기업이더라. 그러면 성장하는 소기업은 줄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1인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한 3년에서 5년 되면 대부분 사라져 버리는 그런 구조이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구조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소기업이 감소하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볼까? 그 창업기업하고 3년, 5년 되는 애들이 많이 붙는다고 연관시켜서 봤을 때 혹시 그 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은 영향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아서 이제 최근에 고성장 기업들의 추이를 좀 봤는데 꾸준히 고성장 기업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가젤 기업은 최근에 이제 정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벤처 산업기업도 최근에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걸 좀 보면 이제 성장사들의 기본이 되는 소기업을 들고 있고 대부분의 소기업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고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초기에 해당되는 소기업들, 초기 기업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성장이 좀 멈춰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지원 사업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소기업들이 할까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보는 건데 SBI랑 통계청에 들어가서 저희 심스하고 머징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수혜 기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비수혜 기업으로 나눠가지고 8년간의 기업 규모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건 그냥 그 SBI가 심스를 서로 식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업 규모의 변화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이제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나눠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8년 동안 성장한 소기업으로 성장한 건 수혜기업 중에서는 소기업이든 중기업으로 성장한 건 3.7%인데 비수혜기업은 0.3%뿐이 안 되고요. 대부분 그 8년 동안 폐업이 51%가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혜기업 중에서는 폐업한 건 28% 정도. 여전히 뭐 수혜기업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비수혜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소기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체 기업 구조를 봤을 때는 소기업이 줄었는데 기업 경우에서 본다면 이 기간에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애들이 비수혜 기업은 3.6%뿐이 안 되는데 중기업은 그냥 3배 되는 11.6%가 중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소기업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이 많이 안 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기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특히 지원 쪽에서는 그게 잘 되고 있는데 비수혜 쪽에서는 그런 것도 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에서 대부분 폐업을 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또 소기업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중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원 사업에서는 나름대로 그 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 중에 한 12% 정도가 중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 소기업이 지원받은 소기업들이 한 18만 개가 됩니다. 그 18만 개 중에서 폐업한 게 한 28,000 개거든요. 수혜 기업만 얘기를 하면. 근데 만약에 그 비수혜 기업처럼 53%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폐업한 게 28,000개가 아니라 한 98,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만 개 정도가 지원을 그게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원받은 집단에서는 6만 개 정도가 덜 폐업을 했다는 거고, 이게 아까 소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가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만 개를 폐업을 늦춤으로써 15명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그냥 산수 같은 효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좀 통계적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트레이를 좀 분석을 했는데, 물론 그 집단 간의 두 개의 두창을 다 보긴 해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발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그냥 평균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영적인 증가율을 보면 다 수혜 기업이 더 높고요. 특히 고용은 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수혜 기업이 덜 고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좀 높은 그런 트렌드를 보여줬고요. 이건 그냥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규모가 그 기간 동안 성장한 집단, 기업 규모를 유지한 집단, 하향한 집단을 구분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이걸 구분해 보아도 전반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에서 더 우수하고, 이건 지원받은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하고 정리해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지원받은 집단들이 성장률이나 생산성은 높고, 지원받은 애들끼리만 비교했는데 이 특징은 성장한 집단만 그런 게 아니라 유지 집단, 하향 집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더 성과가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진짜로 그런지를 이제 계산 모델을 가지고 고정효과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걸 했더니 통계적으로 나온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만 가지고 보면 지원 전 1년 대비 지원 후 1년, 지원 후 2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매출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 노동 생산성 이렇게 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소상공인 집단에 보면 매출은 다 증가율이 유의미했고요. 노동 생산성도 다 더 지원에 따라서 효과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용은 1차 년도에는 늘긴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성 확인하지 않았고요. 고용은 2차 년도에는 오히려 약간의 소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말은 증가율이다 보니까 고용을 계속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 소폭의 약간 감소하는 그런 표현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기업만 따로 봤는데 이 그림을 보면 소상공인 보면 2차 년도에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이나 매출 증가율이 훨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과는 이때 소상공인보다는 소기업이 지원을 받으면 2차 년도에 더 성과가 좀 지날수록 커진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패턴은 소상공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업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중기업은 이제 고용이 1차 년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업은 지원을 받더라도 고용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바로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단순하게 패널로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앞에서 볼때처럼 전체적으로 경로에서 보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소기업에서 특별하게 중기업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그냥 기업 규모 변화가 아니더라도 지원 성과를 보더라도 기업의 성과를 보더라도 특별하게 소기업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중기업도 물론 크게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의 효과는 중기업은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는 그냥 그 지원 받고 그 다음 연도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패널로 분석한 거고요. 이거는 6년 기간 동안의 기업 규모가 폐업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로지스틱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모형을 이제 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승산비가 소상공인일수록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소기업, 중기업 이런 순서보다는요.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받으면 소상공인과 소기업 쪽에서 더 많이 폐업에 생존에 기여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비의 변화를 보면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은 집단에서 성장 집단, 유지 집단의 확률이 좀 약간 높았고요. 소기업은 유지 집단 기준으로 해서 하향 집단이 낮았고 성장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지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향과 성장을 구분해 보면 결국은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향에 있기보다는 유지에 있을 확률이 높고 성장에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중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기업은 하향과 성장이 오히려 다 낮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해봤는데 유지 집단이 중기업에는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서 보면 소기업이 성장 효과가 좀 더 높았고 그다음에 기업 규모를 지원을 받으면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뭐 이렇게 결과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면 결국은 기업 구조 속에서는 소기업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소기업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잘 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정부 정책은 소기업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성과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소기업들의 성과는 부족할까라는 게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인 것 같고 그렇다면 소기업을 성장하는 지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이나 기업 구조 전체에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로 소기업이 필요만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도 높고 실제로 지원 효과도 높지만 그만큼 시장 구조에 있는 소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이제 이걸 좀 생각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해서 좀 중소기업 정책을 좀 여기서 설명을 안 했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은 대상이 명확히 있거든요. 창업도 명확히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을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지원에서 소기업만 차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기업 지원을 그래서 110몇 개를 151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업을 우대하거나 지원해서 혜택을 주는 건 한 직접 지원 사업 중에서 7개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세제 혜택 같은 경우 한 2가지 정도 그것도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조달에서 좀 소기업 우대하는 수준. 그 정도 빼고는 소기업이라고 정책 대상을 구분을 하고 있지만 지원에서 그만큼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중소기업 정책이 나름대로 소기업 성장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장만큼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 사람을 차별화하고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랩업하면 1인 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다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소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특화 지원을 좀 확대하고 소상공인 소기업처럼 소기업을 좀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정책 자원을 좀 집중해야겠다. 좀 소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소기업의 특성도 좀 파악해야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성장 소기업은 뭘까? 이게 창업기업에서의 고성장도 있을 거고, 좀 창업 7년을 지나면서도 고성장하는 소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기업으로 빨리 성장하는 소기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의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창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 본격 성장이 예상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 지원입니다. 이제 몇 가지 좀 한계가 있는데요. 기업부문 기준을 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제 종사자주하고 매출액 규모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규모가 변하면 변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부분이 좀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걸 좀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장 소기업들을 좀 따로 식별해서 일반 소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고 지원에서 어떤 다른 수요가 있는지를 좀 분석해서 해야겠다는 좀 한계를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이제 기업 특성에 맞는 이질적인 지원 효과 같은 걸 좀 분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차후에 좀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다양한 소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정책의 방향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최혜경 수석연구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대규모 경제 충격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책 지원 영향 평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나와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승훈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년도 그 중견 용역에서 나왔던 프로젝트 이번에 월드 컨그레스 세계 경제학자 대회에서 발표됐던 논문인데 발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저랑 저희 그 학부생이었는데 친구가 지금은 유학 가가지고 스탠포드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둘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릴 거는 보다 좀 방법론의 그러니까 어떻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효율성이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책 목적이 다 다른데 그래도 항상 그 평가를 해서 영향을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는데 그거를 내색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게 랜덤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똑같은 애들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기업한테 줄 수가 있고 더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책 평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워진 환경 하에서 이거를 좀 더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대규모 경제 충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다르게 리스폰스하냐, 다르게 반응하냐라는 주제로 이걸 좀 평가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정책의 평가보다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 이게 이러한 방법이 다른 부분에서 다른 정책 평가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 충격은 그러니까 준비할 기회가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적인 실업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2020년에 왔는데 2019년에 받은 경제 충격은 2020년 코비드가 올지 모르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런 그 정책 효과 분석에 쓰일 수 있는 일종의 실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한국 컨텍스트에서 지금 특히 중소기업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외생 충격 상황을 이용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인 상황 말고도 코비드 팬데믹은 한국 경제가 특히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이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전에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이 이러한 정책 지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을 보여드릴게 이거는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한국 기업들의 전체 고용인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을 1로 일반화했고요. 그리고 고용인 50명 초과하는 그 사업체가 전체 고용인 수가 어떻게 변했고 고용인 50인 미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재밌는 결과 나오죠. 그러니까 50인을 초과하는 데서는 코비드 상황에서 그 성장이 멈춥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 고용이 탁 증가하는 게 보이니까 증가분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50명 미만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세경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거랑 좀 데이터 소스가 다를 때 이건 전국 사업체 조사라고 해서 실수 데이터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사업체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업체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샘플이 다른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기업으로 볼 건가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50명 초과하는 전체 고용인 수에서는 멈추고 50명 미만에서는 이게 증가를 했는데 평균 고용인 수를 보면은 50명 초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건 평균 고용인 수입니다. 평균 고용인 수를 보면은 50명을 초과하는 큰 사업소들은 그 평균 고용인 수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지가 됐는데 50명 미만은 탁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50명 미만에서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업도 이루어지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고용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약간 저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전체 고용인 숫자는 증가하는데 평균 고용인 수는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뭐가 만들어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중소기업 정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연간 중소기업 지원 이력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지원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00만 개 안쪽에서 계속 나가다가 코비드 상황에서 800만 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 상황, 이런 대규모 경제 충격을 받았을 때 정부가 전면적인 정책적 지원을 했는데 이게 그 고용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고 이게 지금 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역할을 보면은 좀 더 좋겠지만 이러한 정책, 이러한 분석은 그러니까 이러한 요걸 받은 애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시기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 영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소규모 기업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생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프로덕티브한 애들이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필요한 애들이 받았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거의 100만 개 가까이, 그러니까 68만 개, 그러니까 거의 100만 개 가까운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이 지원 정책을 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영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지원 정책의 효과는 내생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규모 경제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최세경 박사님도 똑같은 데이터 쓰셨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도인데요. 2010년 이후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후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반을 포괄하고 샘플에는 연간 그러니까 중복 계산되는 겁니다. 464만 개의 기업이 있고요. 2,834만 개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 지원 분야도 있지만 7개의 주 지원 분야가 있는데 금융, 인력, 경영, 창업, 수출, 내수, 기술의 7개의 큰 지원 분야로 나눠져 있고
중앙정부와 지원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합니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디테일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정책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를 월드 컨그레스에서 발표했는데 월드뱅크 사람도 와가지고 데이터셋이 너무 좋다고 되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또 좋은 거는 그냥 지원 이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 기업은 지원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지원 전 3년, 지원 후 5년을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소기업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지원을 안 받은 게 이건 그러니까 심스는 지원을 받은 한 번이라 그러니까 최근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그 지원을 안 받은 중소기업들도 포함을 해야 돼서 이러한 정보들은 코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스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저희 데이터셋에서 말씀드리면은 심스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기업으로 볼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그냥 간단한 거 만들어가지고 때때로 편한 때마다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팔아요. 이것도 기업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업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명확하게 디파인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고용인이 없는 사업부입니다. 한 명짜리도 되게 많고요. 뭐 5명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본을 짤까? 그러니까 표본의 잠재적인 우려는 기업 간의 이지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뭐 여기 보면 100명짜리랑 1000명짜리랑 이걸 지금 어떻게 동등 비교를 할 건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면 특히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퇴출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퇴출이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퇴출을 어떻게 보느냐도 불분명한 거죠. 내가 집에서 한 달에 뭐 1년에 하나씩 뭘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한 해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퇴출로 보기도 힘들고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샘플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를 흐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니까 노이즈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건가. 좀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되게 복잡한 방법을 써서 이거를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어떻게 제거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한 거는 표본 관련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로 표본을 한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금융 지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의 기업, 그러니까 샘플의 68%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금융 지원은 그러니까 론을 받을 때, 정부 대출을 받을 때 기업들이 일종의 보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되게 쉽게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표본 관리, 그러니까 우선은 기업들 간의 헤테로지니어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비활성 기업들도 없애고 이러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만 표본을 한정했습니다. 그랬는데 59만 개에서 43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기업들을 기업의 바운더리로 봐도 충분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본을 우선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표본으로 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만 받은 애들, 그해 이걸 받은 애들은 액티브한 기업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 모형을 돌렸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상 모형을 돌렸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비전공자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다 데이터를 끼는 거예요. 데이터를 껴가지고 이 베타 JQ4랑 베타 J1, 베타 J2, 베타 J3를 빼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베타 JQ4인데 J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분야에 지원을 받았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지원 분야를 중에서 금융 지원은 안 들어가. 금융 지원을 다 받은 애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인력 지원을 받았는지, 경영 지원을 받았는지, 창업 지원을 받았는지, 수출 지원을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지원 효과에 집중하기 위해서 2019에서 2020년을 표본을 한정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2019년 4분기에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을 받았으면 1이고 아니면 0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시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는 2020년엔 1이고 아니면 0입니다. 그래서 얘 베타 JQ4가 만들어준 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기업을 고정했을 때 어떤 기업을 고정했을 때 얘가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냐는 거죠. Y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게 행동했다, 고용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매출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수출 여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고 뭐 생존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2019년에 2020년에 행동을 다르게 하는데 지원을 받은 애들이랑 안 받은 애들이 다르게 행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베타 JQ4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베타 J1, 2, 3는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얘를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전 효과니까 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목표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J Q4랑 Q3, 그러니까 4분기에 받은 애랑 3분기에 받은 애랑 2분기에 받은 애랑 1분기에 받은 애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지를 추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기본 가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생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중소기업 지원은 코비드 충격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선택 편향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면 뭐 더 필요했던 기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별 전략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택 편향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 68%가 금융 지원을 받았던 점에 주목을 해가지고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표본을 한정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선택 편향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정책 효과로 해서 기업이 대응이 달랐다면 늦은 시점에 지원을 받은 기업이 더 영향이 커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1분기에 지원을 받은 것보다 4분기에 지원이 영향이 커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1분기에 지원을 받은 거는 그 효과가 이미 굉장히 소진됐겠죠.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이 들어갔을 때 이게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얼마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4분기에 받은 애들은 거의 다 그 캐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 지원금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생성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고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형에서 지금 기존의 연구에서 좀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받으면은 기술에 어떻게 그러니까 특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를 고용 지원을 받으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받는데 저희는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기술 지원을 받으면 기술 지원뿐만이 아니라 고용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받으면은 R&D를 하려고 새로 신규건도 충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각화해서 보는데 좀 모델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식별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식별 전략이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 저희는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베타 Q J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면은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Q J4를 우선 고용에 대해서 그 추정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베타 Q J4를 그러니까 4분기에 그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느냐를 보여주는 건 이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파지티브가 나오는 거는 기술을 받거나 내수 지원을 받거나 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영향을 줬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그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상생성이 있는 애들이 받았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4분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다 정책 효과가 달라졌는지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세 개를 지금 주목했는데요. 기술이랑 내수랑 창업을 말씀드렸는데 기술의 경우에는 깨끗하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커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수의 경우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커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창업의 경우에는 그 베타 Q J4는 시그니피컨트 했지만 무슨 영향이 있냐면 얘가 되게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창업 기업을 받은 애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징들.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성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내는 것은 기술과 내수가 고용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고용이 그러니까 경제 충격이 들어왔을 때 고용을 지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 내수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유의미하게 고용의 감소가 적었는데요. 그런데 기술과 내수 지원은 늦은 시점에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기술 내수 지원 그 창업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내수 지원이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룰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베타 Q J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게 양의 값이고 이러한 순서를 가지면은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출과 특허 출원, 생존력, 생존성, 수출 여부, 수출액에 따라서 어떤 지원들이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별했는데요. 매출에서는 기술 지원과 내수 지원 그리고 특허와 R&D와 관련해서 기술 지원이 영향을 줬고요. 생존성의 경우에는 인력 지원과 기술 지원이 영향을 줬습니다. 수출 여부가 수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정책 분류가 없었는데 이거는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코비드 피리어드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코비드 피리어드가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이 많이 수리하면서 그 수출 증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은 거의 모든 기업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아까 고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원 시점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적 평양의 결과일 거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장 고용인데요. 이거는 3분 남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렉트, 베타 J 아까 말씀드린 다이렉트 임팩트죠. 베타 J1, 베타 J2는 다른 두 개 다른 걸 받았을 때, 다른 그 정책 분류, 그러니까 얘가 고용 지원도 받고 기술 지원도 받았을 때 이게 서로 보완적이면 이게 양수가 나야 되고 상호 대체적이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려봤더니 그래서 돌려서 이거를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빨간색으로 나올수록 보완 관계고 파란색일수록 대체 관계인데 주로 보완 관계가 나온 거는 경영 인력 그리고 경영 창업이고요. 그리고 대체 관계는 경영 기술, 경영 내수, 인력 기술 중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숫자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이게 지금 서로 복합적으로 들어왔을 때 서로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그 보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대체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른 부분들 고용이나 매출, 뭐 수출 여부, 수출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 보시면은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당연히 기여를 했고요. 특히 기원 정치, 기술 지원과 내수 지원이 고용 감소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 분야 간 보완성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정책적 시사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관들이 이 기관 저 기관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기관에서 들어가고 있고 센트럴라이즈된 기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결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전략적으로 조합된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는 그 전 연세대에 있는데 서울대 그 중소기업 데이터 센터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기업 간 거래 데이터, 공급망 데이터를 심스 데이터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세계적 유례가 없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기업 간에 거래한 데이터를 심스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데이터를 제대로 풀 샘플로 끌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공급망에 대해서 분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선 한국 중소기업의 공급망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보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 공급망 구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기 여러 분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박지영 교수입니다. 사실 본격적인 종합 토론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발표자 분 중에 한 분이셨던 이승 교수님이 잠시 이제 화장실을 지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이용을 해서 제가 서울대에 있는데 그 센터장으로 있는 이제 중소벤처 기업정책센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소벤처 기업연구원과도 굉장히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오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심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함께 이제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정책 성과와 성장 전략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간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정책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종합토론 시간에는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망원 박충렬입니다. 첫 번째 왜 소기업의 성장인가라는 발표가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중소기업 내에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고 하는 이 경로에 대한 분석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력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최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소중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꼭 중요한 보고서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계속 이런 자료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기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기원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어떤 성장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장뿐만이 아니라 쇠퇴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첨언하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이 성장률, 그러니까 중기업의 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소기업의 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이걸 비교를 통해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소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의 증가율은, 그러니까 소기업이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증가율은 4.86%인 반면에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0.3.24% 감소한 것.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그런 의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소기업 중에서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기준이고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소기업 중에서 중기업으로 매출액이 증가해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늘고 있는데, 소상공인 중에서 소기업으로 증가한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고용노동자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보다는 고용 노동자 수 증가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소상공인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발표하신 것과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지적도 하셨지만 지금 중기원에서도 계속 소상공인의 기범위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보고서도 두세 차례 냈고요. 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 수혜 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더 작은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수혜 기업은 9.3% 감소한 반면에 비수혜 기업은 17.7% 연평균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1인 자영업자가 증가를 많이 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하면 지원 1년 후에는 고용이 증가를 했는데 2년 후에는 감소한 거,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기업에서 기업 규모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단 소기업으로 성장을 하면 중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이 일단 소기업이 되면 그 이후로는 중기업으로 증가하는, 성장하는 것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증가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기업 지적을 하셨지만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조대 특례 제한법이나 재화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소기업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소기업 지원에 관한 근거는 이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 9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실질적인 사업은 지원 사업은 거의 없고 딱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현장 클리닉 지원 사업에는 소기업이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기부에서 왜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선생님께 가능하시다는 요청드리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사업을 받는 수혜기업의 규모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나누어져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사업은, 어떤 지원 사업은 소기업이 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은 중기업이 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지만 소상공인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모별 분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 발표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질문이 주로 되는데, 처음에 보여주셨던 세 개의 그래프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인데요. 전국 사업체 조사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체로 조사원이 직접 가서 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이제 했고, 그게 바로 이제 조사 기반이었고, 2020년부터는 등록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그 정부의 행정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체 조사의 기업체 수, 그다음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비교하는 데에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그래프가 98년부터 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하셨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 50만 명 미만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평균 고용인 수가 2019년에 이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지적하였지만, 그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명확하게, 물론 이게 논문의 주제나 발표 주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전체 고용인수 증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기업체 수가, 그러니까 50명 미만의 사업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실 때 1인 기업의 급속한 증가 이런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래프에서 지원 이력 개수가 심스 자료를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8배 가까운 증가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손실보상금 때문인지, 손실보상금을 비롯한 정책 지원금, 이게 다 건수로 잡히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늘어나는 건 그게 이 정책적으로나 이런 분석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발표하신 게 2019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분야별 또 분기별 지원 정책이
2020년의 중소기업의 성과, 그러니까 고용, 매출, 수출 여부의 수출액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걸로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금융 지원과 함께 이제 다른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을 일단 모집단으로 모집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른 지원을 받은 내수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받은 것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도 분석을 하셨는데 금융 지원과 함께 다른 지원도 함께 받았을 때 고용 지원의 효과, 고용만 받고 고용 지원의 효과가 더 크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하신 보완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 유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기별 지원, 분기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그러면 지원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할 때 일단 연초에 연 말부터 전년도 말부터 연초에 공고를 다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고를 내도 다 이렇게 지원 대상이 다 선발되지 않으면 또 추가 공고를 내고 또는 추경을 받으면 또 추가 공고를 내고 그 내용이 또 바뀌면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또 이제 공고를 해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지원 시기를 사업별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2019년에 4분기에 했던 지원 사업이 2020년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가 약간 또 의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수출 여부나 수출에게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분야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수출 분야로 묶일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분석 결과로는 수출 여부나 수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 결과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보완 관계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과 다른 분야의 지원 사업을 같이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건데 대치 관계라는 게 그렇다면 이 지원 사업과 이 지원 사업을 같이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또는 어떤 한 정책의 어떤 한 분야의 지원 사업의 효과가 반감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완 대체 관계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자세히 발표 자료도 읽어보시고 또 굉장히 좋은 제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국회법조사처가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이제 우연한 계기가 있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이렇게 이제 깊이 있게 이제 토론과 또 제언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다시 그런 느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보통은 토론 제언들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질문과 관련된 거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문은 워낙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지금 그렇게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실 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먼저 답변을 좀 해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제가 2020년에 데이터가 그렇게 변동된 건 잘 몰랐고요. 그 전사체가 그런 식으로 변동된지 몰랐는데 그 영향이 지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인 기업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손실보상금도 저는 그러니까 사실 두 개 다 그 그림들 모티베이팅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가 그렇게 자세히 생각은 못했는데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볼지를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지원책을 마치 2020년에 지원책을 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 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2020년 데이터를 따로 잘라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정부 지원책을 어떻게 볼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분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4분기에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면 좋은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가정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책 평가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더 잘하는 애가 받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한 애가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지원 여부랑 관련이 있는 건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받은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코비드 샥이랑은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다음에 올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앞에 받은 거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1분기에 받은 거랑 4분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한 거는 4분기에 받았으면은 그 정책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1분기에서는 그게 퇴색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늦게 받았을수록 코비드에 더 가까웠을까, 외생적인 충격에 더 가까웠을수록 그 더 효과가 컸을 거다라는 가정을 두고서 분석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출 증가에 대해서 수출 증가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당시에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많고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코비드가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왔기 때문에 수출 자체 그러니까 글로벌 그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수출 행동 그러니까 액티버티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수출 관련해가지고 정부 지원책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걸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출 지원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코비드 상황에 스페시픽한 분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대해서도 저도 이게 나부터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기업이 이것도 충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소기업이 중복 지원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와 관련된 액티버티를 복잡하게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충격을 받으면은 오히려 대응하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비슷한 유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니 비슷한 유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보완적인 관계를 받았을 때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너무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기업이 오히려 리소스가 적어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때 더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한 가지 정도 말씀을 저도 이제 추가로 드리면 작년에 또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정부의 수출 지원 사업,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게 수출 바우처 사업인데 수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출 증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때는 이제 코비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효과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충격이라는 대외 중 예상치 못한 충격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지원 효과 분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셀렉션 바이어스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컨트롤한 상태에서 그 샤 이후에 어떤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 연구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제언들을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같이 함께 이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을 이제 지속할 거고요. 다음은 노영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두 편의 그 발전 논문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의의는 사실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심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를 붙여서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저는 읽으면서 특히 이소윤 교수님 예를 들어서 보완성, 정책의 보완성, 대체성은 사실 심수 자료가 아니면은 가능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대체로 이제 수긍이 가고 또 한편으로 이제 많은 의문이 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 또는 성과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정책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체가 있는 걸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1960년대 이후에 어떤 뭐 중소기업 투자 유치 정책이라든가 혁신 정책, 뭐 또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동반 성장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 정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각 중앙 정부 부처에서 물론 중기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중기 정책이 다양하고, 또 지자체,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의 어떤 중소기업의 역할이 많이 있으니까 17개 광역시도의 어떤 그 정책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공공기관하고 협단체, 뭐 진흥원 뭐 이렇게 하는 400여 개 정도의 또 이런 공공기관 다 중소기업 정책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 의미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이다.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심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심스 시스템 접근을 못 해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뭐 한 1,800개에서 한 2,000개 내외의 어떤 사업이 수록돼 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어떤 기업들이 중복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뭐 한 150만 개에서 200만 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지원이라는 거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제 금융 지원을 이제 포함하면 뭐 90조에서 100조 규모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드는 의문은 뭐냐면,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본다면 당연히 뭐냐면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과도한 지원을 뭐 축소해야 되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R&D 지원, 또 규제 개혁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이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OECD 한국경제 보고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 금융 지원 수준은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뭐 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생산성의 성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측면은 우리 정책의 어떤 한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책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의 그 지원 사업을 보면은 사업 정보가 상당히 이 공급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중심, 그리고 사업 담당자 중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어떤 정책을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중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복 유사 사업이라든가 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이런 이슈들이 또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뭐냐면 정책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 중심은 중기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중소기업 정책의 어떤 총괄기구로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중기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꼭 필요한 정책은 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중기정책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용 보면 일자리에 우선적인 어떤 관심을 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산업부 같으면은 어떤 혁신이라든가 경쟁력 측면에서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중기부는 아무래도 뭐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동반 성장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또 어떤 지역에서 선호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우리 중기 정책의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예를 들어서 구인난이다,
문제다, 또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다, 뭐 성장 잠재력을 뭐 키워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우리 유형화된 어떤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관되게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추진기구 역시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국민 선호도라든가 정책 수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골고루 나눠주기 식의 정책이 바람직한 거냐, 뭐 좀 양극화시키면은, 또는 기술 개발을 해서 뭐 좀 더 시급한 데 집중 투자하는 게 좀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어떤 방향 설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고품질, 최고 기술 이런 그 기술 중심의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 현실화된 시장 중심의 어떤 그냥 지원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다듬어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하나 이제 그 최승영 박사님 발표 통해서는 저는 이제 소기업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또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은 게 일반적인 실질적인 결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경제학에서 보면 뭐 IRTS,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수학 체제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본집약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소기업의 성장이나 소기업의 생산성은 어떤 의미냐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벤처 투자, 다시 말해서 이제 지적재산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유연한 소기업으로서의 어떤 유연성을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대기업에 비해서의 어떤 소기업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기업의 어떤 성장의 정도는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크게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어떤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최승영 박사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이런 업종별 소기업 성과로 좀 확장해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그 이유를, 소기업 성장의 어떤 이유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경제라는 것 자체는 사실 개방적인 네트워크의 확산인데, 이런 우리의 어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네트워크나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어떻게 독자적으로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생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또 중기 정책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려면 사실 심스 중심의 어떤 정책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기부가 사실 심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조사 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기업마당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통계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연구자로서 제일 필요한 거는 심스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심스 자료에다가 기존 자료를 연결하는 거, 뭐 코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중기부 내에서는 기정원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기부의 뭐 NTIS 시스템 연결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자료를 이 심스 중심으로 연결시키면 상당히 어떤 유용한 정책 대안을 많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해결이 좀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성과 또는 정책 모색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노 교수님의 이제 토론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그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발표하고 관련해서는 뭐 소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연구 제안도 해주셨고 또 데이터 관련해서 심스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제 토론은 이제 종합 토론을 할 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해주신 박충렬 그 입법조사관님은 이제 소기업 발표 첫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 소기업과 관련된 연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또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토론 자로 이제 나와 주신 강재원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승원 교수님의 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교수님의 연구는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이제 수혜기업과 비슷한 성질을 지닌 비수혜기업을 매칭해서 정부 지원 사업 성과를 평가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발생 전후를 기점으로 지원 시점에 따른 성과 차이로 정부 지원 사업의 영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많이 차별화되고 독특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 인력, 경영 창업, 뭐 수출, 내수 등으로 구성된 심스 분류, 대분류 체계를 사용하셔서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 중 기술 인력, 내수 등 다른 분야의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코로나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시차에 따른 영향 차이로 성과를 측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위의 연구니까 이승원 교수님의 연구는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비교적 간단한 계량 기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측정하셨다는 점이 상당히 돋보이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 뭐 예를 들어서 고용, 인력, 창업, 수출 간 보완 또는 대체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즉 어떠한 기능끼리 묶어서 패키지 지원을 했을 때 정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좀 시사점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적인 생각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학은 이제 가정의 학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수님의 그 연구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과정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지원 효과, 그러니까 레그 디펙트가 이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다 보면 노동, 사실은 이제 중기사업 같은 경우 노동은 그냥 바로 고용을 하던지 신규 고용을 하던지 아니면 고용을 유지하라라고 이제 정부 지원 정부 지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R&D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이제 다 경제학 베이스의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쪽 중소기업을 연구 많이 하시는 파트가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들, 특히 이제 MOT 기술 경영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R&D 투자를 플로우 개념보다는 스탁 개념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플로우지만 이게 단기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건 자산이다. 그러니까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 R&D 투자를 어떻게 이걸 플로우 개념으로 보느냐라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딥테크, 바이오, AI, 양자역학 이거에 한분기만에 효과가 사라져?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점에서 R&D와 고용을 1대1로 그러니까 급격히 간다는 그 과정이 조금 세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류 체계의 배타성입니다. 저희 이제 심스 분류 체계, 지금 이승원 교수님의 지금 가장 키 포인트는 대분류 체계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대체성, 보완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게 되게 실효성 있는 분석이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은 또 이제 상호 배타성, 이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라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기 사업을 보면은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이력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건 기술 사업이야? 아니면 이력 사업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수출 금융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수출이야? 금융이야?
근데 저희가 심스를 했을 때 이걸 수출금융을 수출로 넣으면 금융으로도 안 잡히거든요. 또 R&D 인력도 R&D로 넣으면 인력으로 안 잡힙니다.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 사업을 담당하시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을 넣는 분들이 넣으셔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넣는 분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근데 그런 배타적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계가 하고 맞아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조금 저희도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담당자분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전임자는 수출금융을 수출로 넣으셨는데 후임자는 금융을 또 넣으세요. 근데 같은 사업이에요. 그럼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근데 그거를 저희 연구자의 주관을 갖고 하기도 좀 되게 애매하고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수정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연도별로 이게 패널이지만 그 지원부원 넣으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어서 이런 걸 고려하시면은 그 분야별로 구성하시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 그런 그 보안성 말씀, 그 다음에 데이터성에 대한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저게 중복 지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복 지원 관련해서 이제 KDI, 조재현, 그다음에 기재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의 퇴출에 이제 중복 기업이 맞는다는 이슈 쪽으로 많이 부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저도 한국의 중소기업 사업이 사실은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해서 저도 SBIR 사업을 한번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은 지나긴 했는데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16번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이게 무조건 한 번 받았으니까 너는 공평성에 의해서 이제 중복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 사례를 봐도 뭐 기술 기업, 그다음에 성장하는 기업의 중복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사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사업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아서 중기부가 이제 셀링하는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VC나 AC들이 선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와서 이제 R&D 보조금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선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보조가 들어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복이잖아요. 중복이지만 성과가 상당히 좋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교수님은 일단은 보조금과 뭐 그다음에 융자 이런 그다음에 보증 이런 쪽을 보셨는데 창업 쪽에서 그 투자 데이터를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연동하시면은 상당히 그 성장 정도의 측면에서 보시는데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코비드 그 시점에 이 벤처 투자가 한번 엄청 요동을 쳤었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동성이 오히려 공급이 많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후속 연구로서는 상당히 재밌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토론 내용이 이승훈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셨는데 혹시 최세경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라도 옆에서 고생하시는 걸 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종합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차원의 다양한 이제 지금 제언들도 있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을 좀 이따 집중을 할 텐데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이승훈 교수님 논문에 대한 이제 마지막 토론자 분께서 강재원 연구위원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디테일한
그 코멘트 주시고 그 인사이트란 그 직관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배웠고요. 첫 번째 그 레그 디펙트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R&D는 당연히 그러니까 단기 효과가 있고 장기 효과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못 잡고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단기 효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R&D를 받으면은 추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추격을 받았음에도 그 기술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특허 건수가 증가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단기 효과를 판단했다는 부분에서 평가를 그러니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연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R&D,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R&D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고용이나 지금 뭐 좀 기억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다른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R&D를 하려면은 그냥 R&D에다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사람도 뽑아야 되고 뭐 다른 거래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장기적인 R&D 아웃풋은 못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다른 앵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류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컨설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랑 말씀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연간 그 지원 건수가 100만 개고 프로그램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큰 데이터를 보면 노이즈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를 봤을 때 이게 편향이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담당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데이터 사이즈는 캔슬아웃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코멘트 주신 거는 중복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선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중복이 들어갔을 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 중소기업 정책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의 얘기에서 느끼는 거는 중소기업 정책은 사실 그 효율성의 그 기업의 아웃컴에 대해서만 영향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있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뭐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꼭 그거에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뭐 기업들의 안정적인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종합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한 거는 같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더 커지는 게 있고 작아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된다고 치면은 효과가 큰 부분으로 들어가고 디자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 투자 관련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우선 그런 데이터를 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후속 연구로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줄어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변동성이라든가 이랬을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정부 지원에 창업 투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승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최상영 박사님 이제 발표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말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영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제안도 있으셨고, 또 질문이나 추가 연구에 대한 어떤 제안도 있으셨는데, 그 관련해서 일단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일부는 정책에 대한 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는 아주 구체적인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냥 좀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의 성장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볼 것이냐의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소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의미를 벤처기업이나 틈새로 좀 찾고 차별화된 업종을 찾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소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이게 8년 동안 추적을 해보면 어떤 소기업이 결국은 중기업이 커지고 중기업 이상까지 커지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작은 소기업이었지만 엄청난 큰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것에서 관심이 있는데, 그런 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관심 속에서 이제 이걸 봤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꽤 있는데 자원을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연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건가, 중견기업이나 이런들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의 생산성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런 소기업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 발표가 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만 이제 이 소기업이 이 정책 대상이 좀 창업기업과 이게 약간 오버랩되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하고도 오버랩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소기업을 지원하냐 이제 고민이 좀 저도 드는데, 아까 제가 발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5년의 그 폐업률이 높잖아요, 창업기업들이. 5년을 지나고서부터 한 7년 넘어가면 창업기업은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5년부터 10년 이 정도 되는 애들 중에서 정말 성장성이 있고 중기업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뭘까, 이런 이제 식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별을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좀 보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제 그런 성장 가능한 생산성의 의미일지 아니면 고성장의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기업들을 좀 식별해서 제시하는 게 이제 다음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몇 가지 되게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매출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마 시간이 좀 됐으면 제 생각은 매출 기준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소상공인을라고 한 게 아니라 한번 20억 정도를 찍어가지고 그 20억에서 거기에서 20억을 넘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고용 규모가 아닌 방식으로 해서 이 패턴이 다른지 똑같은지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민 저희도 생각 중이고요. 아니면 업종별 평균으로 적용해가지고 평균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을 적용해서 그걸 소상공인 매출 기준으로 적용해서 변화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인데 왜 중기부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냐, 이런 건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기업에 대한 그것과 창업과 소상공인의 약간 오버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약간 자영업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인식은. 근데 정책의 대상은 매출과 고용으로 딱 식별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부분이 되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소상공인 지원은 있고 소기업은 거기에도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좀 소기업이라는 걸 좀 특징을 잘 잡아서 소기업의 정책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수혜기업의 규모별 분포가 얼마인지 좀 궁금했어요. 이미.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 연구원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R&D처럼 식별 가능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소기업 지원율이 23년 기준으로 한 35% 정도 돼요. 그건 높은데 창업 지원에서는 5%도 안 됩니다. 소기업 지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영역에 따라서는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서 말씀대로 정책 대상에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소기업이 진짜로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중기원이 약간 고정적으로 발표되는 어떤 보고서가 없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 경로를 매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장기간을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분석에서 저희가 시간이 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시점도 좀 나눠서 봤거든요. 지속 성장하는 애가 있고 내렸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3년마다 끊어서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나 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애뉴얼로 발표를 해보고 또 그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55분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토론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지금 좀 추가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편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마무리 말씀하는 걸로. 플로우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플로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쪽에서 질문 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질문하라고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안 나오면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질문 하나는 무조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네, 그래서 소기업을 이렇게 따로 정책적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연구하실 때 이 소기업의 기준이 지금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어떻게 구분을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인 것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돼 있어서 업종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떤 업종은 40억 이상이 이하까지가 소기업이 되고요. 어떤 업종은 120억까지 보통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0억에서 120억에 미만이 되는 것들은 소기업이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중기업이고 이제 중기업의 규모 기준도 업종마다 다르지만 1,200억, 1,500억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중견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매출 120억 이하가 되는 게 소기업인데 그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명이면 소기업이고 종사자 수가 10명 넘으면 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은 대부분은 이제 그냥 자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을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석,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에서 나눠질 때는 이제 10명 이런 매출액 이런 기준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고 여기서 분석할 때는 소상공인인데 매출 기준은 소기업 기준이지만 고용이 10명을 넘지 않은 애들이 소상공인으로 이제 분석이 된 거고 아까 그래서 이제 밑범수 소장님 말씀처럼 그게 고용 기준이다 보니까 고용을 늘리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고용을 안 늘리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많은데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그거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창업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누냐 이런 것들은 이제 창업은 또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업력만 7년 이하면 창업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상공인도 들어갈 수 있고 소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기부 내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성장할 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약간 달라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과 일반 소기업, 중기업 커가는 창업을 어떻게 식별해서 구분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는데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은 그냥 창업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 지원은 업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좀 오버랩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데 이제 소기업은 더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소상공인의 섹터는 빠지고 창업 지원 중에서 앞부분에 3년, 5년 동안 폐업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창업지원이라고 한다면 소기업은 그 5년을 넘어서서부터 창업기업이 7년까지거든요. 업력. 5년부터 7년을 넘어서 10년 뭐 이런 때에 스케일업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소기업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왜 소기업인가 이 발표를 들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있고 중소기업 있고 중소기업 중에서 중기업, 소기업이 있고 소기업 안에 소상공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자면 지금 최 박사님께서 분석하신 것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거고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더 나아가자면 이
기업에 따른 분류 기준을 아예 매출액으로 다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류 범위 기준을 매출액,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만약에 소기업을 따로 분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자, 소상공인이 있고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 중에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까지 되는 기업을 또 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인데 그 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넘어서는 중소기업을 중기업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각각 별개로 하는, 또 어떤 사업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분류 기준을 정리하고 지원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매출액을 중심으로 여러 분류를 좀 새로 해야 되나. 지금 매출액 플러스 이제 그 고용자 수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이제 좀 토론자는 아니지만 이 원데이터 발표를 보면서 하나 특징적인 거를 갖다가 봤는데, 지원을 받았건 지원을 받지 않건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했건 소상공인 분류를 했건 이 고용자 숫자는 거의 모두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인원들도 줄어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용들을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어떤 만들어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면 분류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기준에 대한 좀 재설정, 특히 이제 고용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했다는 거 한번 첨언드리고요. 뭐 지금 12시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경제인연합회, 아니면 지금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러 왔지만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조찬을 거기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주제 뭐였냐면 한미 통상 지금 이제 협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아무리 이게 잘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앞으로 정말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통상 환경에서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그 경제 구조는 대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것도 서포트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그런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형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하고 연결은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중소기업, 소기업, 심지어 소상공인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 그 생산성도 높이고 스스로 잘해나가는 부분이 커지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울 거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 중요한 어떤 논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 토론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교수님, 박준열 입법조사관님, 노영환 교수님, 강재원 연구위원님, 최세경 수석연구위원님, 이승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행사는 이곳을 모두 또 마무리가 될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 지난 3년 동안 심포지엄 진행 중인데 오늘 좀 역대급이 있었어요. 끝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계신 적이 처음이었고, 내용 집중도 너무 좋았고 어렵고 재밌었고 네,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